자, 오늘은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기타 등등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노출에 대한 부분, 그 노출 때문에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카메라에서 정말 메인 중에 메인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지루하게 이 수업을 몇 주 동안이나 진행했던 것 역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메커니즘이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맞춰 보려고 해요. 맞춰보고 지금 이제 그야말로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런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에 대한 테스트 값을 한번 보면서 확인들을 했었는데요. 그 노출계랑 정보창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노출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런 화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요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오른쪽 세코닉이라고 되어 있는 노출계, 우리 외장형 노출계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미놀타에서 나온 제품,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요. 사실은 잘 고장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 한 10년 넘게 이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버튼, 요 버튼을 한번 볼게요.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저희 현재 있는 노출 값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반구가 지금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어떤 각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출계 창을 한번 볼게요. 지금 6400도에 해당하는 죄송해요. 감도가 6400에 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셔터 타임, 타임이 60분의 1초에 지금 현재 이런 조리개가 적당하다는 값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있고, 물론 모드를 돌리게 되면은 코드 같은 경우는 스트로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팡 터지는 조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조명의 값을 잴 때 사용하는 거라서 현재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넌커드 역시 마찬가지로 넌커드로 놓고 기다리게 되면 프레시가 한번 팡 터질 때 이 값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NBA에서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출 값을 측정하는 거, 지금 이렇게 외장형 노출계를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많은 DSLR 카메라에서 이 안쪽에 있는, 안에 이렇게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게 되면, 혹은 여러분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뒤에 있는 화면에서 나오게 되는 이 정보값들, 이 정보값들 중에 밑에 수직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 있는 이 수직선, 제가 노출계라고 표시해 놓은 저 부분에 있는 수직선에서 0이 있는 상태로 촬영하는 것이 적정 노출, 카메라가 생각하는 적정 노출을 잡는 방법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 적정 노출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 카메라에서 우리가 노출을 잡는 값은요, 일정한 사물을 우리가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물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바로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빛에서 반사돼서 다시 이 빛이 반사돼서 다시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는 값을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요. 사실은 우린 이것을 반사식 노출계, 이 Y를 입사식 노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대다수의 경우에 반사식 노출계 값은요, 노출 값이 맞아야 하는 값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물의 색깔을 제가 저번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도 보여드렸던 요 그레이 카드에 해당하는 요 회색 컬러를 기준으로 이 카메라는요, 모든 색깔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찍고 싶은 특정한 컬러가 있는 요 색감에 반사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 색감에 반사돼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의 값을 우리가 잰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회색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중립적인 회색, 우리가 가장 중간 회색이라고 부르는 이 그레이 카드의
이 회색에 반사돼서 들어가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대다수의 경우 어느 정도 맞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어느 정도 맞다고 얘기하는 건요, 정확하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어서 우린 정확한 노출을 위해서는 이 아이를 재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차차 뒤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런 원리로 우리가 노출계가 값을 측정하고 있으니 우린 이 노출계 값을 어느 정도는 믿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 노출로 재는 거, 사실은 그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자동 노출보다는 수동 노출을 종종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노출계 값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일단은 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정보창에 보는 나머지 이 자료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카메라를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사용하시는 것과 유사하게 라이브 뷰 모드로 한번 놔 보겠습니다. 놔 보고 나면요, 왼쪽에 있는 요것은요, 요 아이는요, 터치로 촬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실은 그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고 없으신 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요, 제가 한번 수동 모드로 한번 놔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게 되면요, 이렇게 25, 40, 50, 60, 80, 100, 125, 아주 친숙한 값이죠. 우리 셔터 스피드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왼쪽 안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저희 이 값이 움직이고 있죠. 조리개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는요, 지금 바닥을 향해 놓고 있어 가지고요,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바닥을 향해 놓고 있어 가지고 지금 노출값이 굉장히 언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맨 끝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그렇게 마이너스 3보다 더 언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조리 노출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를요, 느리게 만들었더니 화면에 우리가 찍을 대상, 지금 이 테이블의 바닥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얘가 0 있는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촬영을 해주시면 적정 노출에서 촬영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때 지금 보이는 감도에 대한 부분 역시 터치로 해서 감도를 다시 잡아주시면 되는 거, 우리 감도 테스트 할 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다 괜찮은데 지금 제가 테이블과 요 렌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칸만 뜨고 있고, 요 네모칸이요,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고요. 사진은 꾹 눌러도 찍히지 않는 상태. 지금 이 초점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 렌즈로는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찍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멀리 뭔가를 가져다 놓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보일까요?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이 거리부터는 이 렌즈로 촬영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은 꾹 눌러도 찍히지 않는 상태. 지금 이 초점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 렌즈로는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찍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멀리 뭔가를 가져다 놓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촬영한다고 하면 보일까요?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이 거리부터는 이 렌즈로 촬영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창에 대해 나머지도 한번 더 볼게요. 지금 데이터 값이 어디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요,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고 밝은 부분, 화이트 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까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고, 중간 값은 이 정도로 지금 안치되어 있다고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 현재 저는 듀얼 슬롯을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예요. 메모리 카드를 넣는 게 2개거든요. 둘 중에 어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 일부 소니 카메라 혹은 캐논의 한 자릿수 카메라를 제외하고선 슬롯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창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로우 파일, 제가 포토샵 수업을 할 때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는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거고, 밑에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거, 나머지는 뭐 색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거 몇 개만 찝어 드릴게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노출계, 감도, 화이트 밸런스, 모드, 요거에 대한 것들은요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 꼭 자기 카메라에서 얘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요거 측광 모드에 대한 거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어떤 데이터로 어떤 연사나 혹은 셀프 타이머 등등으로 촬영을 할 때 쓰는 거, AF 초점을 어떻게 잡을지, AF 포인트는 어디다 둘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정보창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도 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런 창들, 사실 이 창은요 제가 뷰파인더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창이에요. 사실 저는 여전히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 안을 들여다보고 촬영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정말 꼭 필요한 정보만 그 안에 남아있고, 촬영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될 정보만 남아있고, 사실은 뒤에 화면에는요 너무 많은 정보가 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창을 여전히 보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요거는 살짝 여담인데요. 여러분들 카메라 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을요 이렇게 보고 촬영하시게 되면요 사진이 여전히 앞뒤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으로 대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카메라가 의지하고 있는 지점이 두 손에서 눈까지 세 부분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두 부분, 네, 앞뒤로 흔들릴 수 있는 유격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유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여전히 얘를 보고 촬영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때문에 저는 요 창을 좀 좋아하고요. 요 창에 대한 꼭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터리 잔량에 대한 문제, 셔터 스피드, 조리개, 노출계의 현재 상태, 현재 내가 지시하고 있는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가 어떤 상태인지, 혹은 AV 혹은 TV 모드를 사용하신다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 나는 밝은 노출을 지속적으로 카메라한테 요구하고 있는가, 어두운 사진을 지속적으로 카메라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노출계에 해당하는, 네, 수직선입니다. 그리고 감도에 대한 부분, 현재 감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고요. 필름, 과거에는 필름의 잔여량을 얘기했었는데요, 현재는 메모리 카드의 잔여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창들은 사실 좀 상당히 중요한 정보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안에 측거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측거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네, 카메라 위치를 한번 옮겨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측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측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반셔터를 누를 때요, 여러분 반셔터를 꼭 눌러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카메라에서요 이렇게 반셔터를 누를 때는요, 반셔터를 누른다는 얘기는 지금 노출값과 초점에 대한 문제를 이 카메라는 자기는 다 해결을 했으니 사용자는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시작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띠릭띠릭 소리가 납니다. 물론 본인의 설정에서 이 삐릭삐릭 이 비품 자체를 없애실 수는 있어요. 없애실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그냥 두고 쓰는 게, 초점과 노출을 지금 다 잡고 촬영할 준비가 됐다는 그 신호를 듣기 위해서 비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품이 들리면, 네, 촬영을 하겠죠. 자, 이제 측거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측거점이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색 네모가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는 네, 지금 하얀색 점으로 돼 있고, 특정한 지점을 가져가면은, 네,
인포를 조금 꺼볼게요. 측거점만 남기겠습니다. 특정한 지점에 가지고 가면요, 네, 그 부분이 초록색으로 들어와서요, 네, 촬영을 할 준비가 됐다는 표시를 합니다. 자, 네, 눈에다가 초점을 맞춘 상태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브제의 위치를 조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조금 옮기게 되면은요, 네, 초점이 또다시 흐트러진 상황이 되죠. 네, 거리가 아까 맞춰져 있던 것보다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또다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맞추게 되면요, 네, 여러분 빨간 이 점이 보이시나요? 얘가 아까처럼 초록색으로 뜨지 않고요, 파란색으로 뜹니다. 아니, 빨간색으로 뜹니다. 조금 거리를 다시 뒤로 가볼게요. 반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초록불이 들어오죠.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EF2470 F4짜리 렌즈가요, 촬영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점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초점을 맞출 수 없음. 네, 사실 지금 모니터상에서 보시면 초점이 잡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미세하게 초점이 틀린 상태가 됩니다. 아주 거리를 조금만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안 되는 범위 안에 있고요. 조금 더 뒤로 갔더니, 네, 초록색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 비품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으신 분이 너무 가까울 때 초점을 AF를 잡았는데 네, 사진이 찍히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얘가 촬영할 수 있는 이 거리는요, 네, 렌즈마다 다른, 네, 스펙이겠습니다. 렌즈의 스펙에 따라서요, 찍을 수 있는 촬영에 가능한 최단 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그 최단 거리 범위 안에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간이 마이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마이크로 기능을 이렇게, 네, 활성화를 시키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초록색이 불이 들어오는 지점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찍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측거점이 갖고 있는 이제 AF에 대한 기능을 지금 얘기했는데, AF 오토 포커스에 대한 기능을 얘기했는데요. 오토 포커스를 매뉴얼 포커스로 바꿀 때 사실은 보통 카메라의 이쪽 몸통 안에 위치한 AF, MF 버튼을, 네, 이렇게 MF로 놓으시면은, 네,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이렇게 AF로 놓으시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잡으실 수 있고, 측거점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인 포커스를 잡는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일단 봤습니다. 제가 다른 지점으로, 네, 얘를 옮겨가면은요, 네, 그 지점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겠죠. 한번 눈을 중심으로, 한번 코를 중심으로, 한번 귀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세 것을 미리 한번 찍어 놓겠습니다. 찍어 놓고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AF에 대한 거 말고 이렇게 가까이 사물이 있어 보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네, 조금 더 정면으로 놔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코를 찍었을 때 얘 화면의 밝기와, 귀를 찍었을 때 화면의 밝기와, 눈을 찍었을 때 화면의 밝기가 미세하게 계속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지금 가운데 미간을 찍었더니 사진이 조금 밝아지고요. 귀를 찍었더니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워지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측거점이 하는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노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노출을 다시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밝기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마이크로 기능을 한번 꺼볼게요. 조금 더 범용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밝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네,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이, 네, 같은 밝기가 아니고 같은 면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희 한 이쪽 영역을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사진이지만 이 사진이 훨씬 밝은 상태, 이 사진이 훨씬 어두운 상태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측거점이 하는 일은요, 네,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노출값도 여전히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거점이 이동할 때마다 노출이 바뀌고 있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출이 바뀐다고 얘기하니 지금 노출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화면에 터치 기능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이렇게 표시가 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눈 모양의 표시가 되고 있는 요런 요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요 지역, 요것들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걸 클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이거 다시 한번 활성화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꿨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측광 모드라고 나옵니다. 측광 모드에 4개의 옵션이 존재합니다. 4개의 옵션이 존재하는데 이 4개의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평가 측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 측광이라고 얘기하면요, 화면 전체를 네, 평가해서 화면 전체에 대한 노출을 자기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감지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컷을 한번 찍어 볼게요. 두 번째 컷은요, 네, 역시 측광 모드의 부분 측광은 역시 마찬가지로요, 카메라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원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저 원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측광만 본인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컷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컷은요, 네, 스팟 측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팟 측광, 아까보다 원의 크기가 다소 작아졌습니다. 아까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부분 측광일 때 원의 크기하고 스팟 측광일 때 원의 크기가 네, 훨씬 더 작아졌죠. 스팟 측광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지금 스팟 측광, 부분 측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측거점이 일로 이동을 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가운데에 있는 노출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역시 측거점과 노출의 위치를, 초점의 위치를 같이 가져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컷은요, 이렇게 중점 평균 측광이라고 하는 모드를 사용할 건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 평가 측광보다는 훨씬 더 작은 영역, 스팟 측광이나 네, 부분 측광보다는 훨씬 더 큰 영역.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중점보다, 부분 측광보다, 스팟 측광보다 훨씬 더 네, 큰 영역의 지역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장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희는 4장의 사진을 촬영을 할 때 모두 네, 똑같은 곳을 초점을 잡고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4장의 사진은 다른 노출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사진은요, 화면 전체의 평균에 내가 지정하는 노출. 지금 현재 저는요, 0보다는 3분의 2 스탑 밝은 상태. 지금 요 인형이 놓여져 있는, 장난감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요, 상당히 역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부가 너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네, 3분의 2 스탑 밝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 3분의 2 스탑 밝은 상태를요, 현재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처음에는 화면 전체의 평균을 낸 측광을 하였고요. 자, 화면 전체의 평균을 낸 측광을 하였고, 두 번째 사진은 네, 화면의 인형의 약간 어떤 그 근처에 대한 서클만 측광을 해서 지금 이 인형이 역광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뒤가 날아가든지 말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측광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노출만 카메라가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세 번째 컷은요, 그 범위가 조금 더 작아져서요, 네, 스팟, 아주 작은 점에 해당하는 정도만 내가 측광을 하겠어. 그러니까 네,
역시 역광으로 놓여져 있는 인형이 더 밝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번째는요. 역시 전체 평균 측광은 아니지만 이 주변에 상당히 큰 서클 안에서 지금 내가 측광을 하고 있어. 하지만 네가 사용자가 지정해 준 건 3분의 2 스탑 밝게 정도야.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나는 이렇게 측광을 하겠어. 그래서 네 개의 다른 측광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거점이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지점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가. 특히나 평균 측광을 할 때는 자, 평균 측광인 상태에서 측거점은 네, 초점에 대한 부분과 노출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노출에 대한 옵션들, 스팟 측광, 부분 측광, 중앙 중심적 측광, 특히나 스팟 측광이나 부분 중심적 측광 두 개는요. 아주 네, 용어를 바르게 정리할게요. 스팟 측광과 부분 측광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카메라가 네, 훨씬 더 자기의 영역,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중앙부에 대한 영역만 네, 특정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광 모드에서 사실은 나머지 것들보다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극단적인 것들, 스팟 측광과 평균 측광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한 사이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 중심에 있다는 거. 사실 나머지 것들은요 카메라 제조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미세하게 틀려요. 하지만 지금 현재 캐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네, 평가 측광, 부분 측광, 스팟 측광, 중앙 중점 평균 측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있는 평가 측광과 중앙 중점 평균 측광은 사실은 비슷하나 얘는 화면 전체를 얘기하면서 네, 측광을 하고 있고 얘는 화면 전체랑 비슷하나 훨씬 더 중앙에 네, 서클이 굉장히 큰 상태. 측광하는 서클이 한 이 정도 서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평균으로 측광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나머지 두 가지가 또 비슷한 라인인데 부분 측광과 스팟 측광은 부분 측광은 화면의 요 정도 사이즈에 대한 부분만을 우선적으로 측광하고 있고 스팟 측광은 훨씬 더 작은 영역을 측광을 하고 있는 상태. 그 네 개가 다른 내가 만약에 화면 안에 반드시 노출이 성공적으로 나와야 되는 특정한 사물이 있다면 스팟 측광이나 부분 측광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고 화면 전체에 대한 노출을 내가 어느 정도는 꼭 잡아야 된다고 하시면 평가 측광 내지는 네, 중앙 중점 평균 측광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양들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세 가지의 모양 중에 저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첫 번째 세 가지 평가 측광, 부분 측광, 그리고 스팟 측광과 평균 측광 이 두 가지는 아주 극명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이란 걸 생각하시고 평가 측광과 네, 평가 측광과 스팟 측광에 대한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측거점은요, 그 두 가지 노출과 지금 초점을 둘 다 잡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적인 다른 기능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요, AF ON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조금 화면을 위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아직도 안 보이시네요. 네, 여기 AF ON이라고 쓰여져 있는 자, AF ON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있으세요. 보통 엄지손가락에 이 정도 닿는 거리에 보통 존재하는데요. 얘는요, 지금 화면을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바꾸고 측광 모드를 일단은 평가 측광으로 바꿔놓겠습니다. 평가 측광인 상태에서 지금 이 눈에 해당하는 부분에 측거점을 일단 보내놓고 얘만 잡게 되면은요, 여러분 현재는요 노출은 잡지 않은 채 AF만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 나머지는 이 검지 손가락이 반 셔터를 누를 때 노출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있을 때는요 초점만 잡고 있고요. 나머지 노출은 여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라이브 뷰 모드여갖고 노출을 잡고 있는 순간순간을 지금 얘가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서 뭐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이 노출을 고정하는 버튼인데 이게 현재 라이브 뮤드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별표 버튼을 누른 상태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초점은 건드리지 않고 노출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셔터를 누를 때, 자, 이 띠릭 소리 들리시죠? 요 초점은 반셔터를 누를 때 잡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튼은 그런 식으로 유용한 버튼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인데요. 얘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측거점에 대한 모드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수동 선택이라고 얘기하시면요, 화면을 조금 더 내려볼게요. 화면을 조금 내려보시면요, 자, 네, 이렇게 수동 선택 스팟 AF가 이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측거점을요, 자꾸 화면이 꺼지네요. 내가 원하는 측거점을요, 지금 이 주황색 부분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점을 내가 스팟 AF라고 해서 작은 점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시고요. 두 번째 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 선택을 AF로 할 수 있는 상태. 하지만 요것보다는요 훨씬 더, 네, 조금 적은 상태가 죄송해요. 요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영역을 건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얘는요, 아주 카메라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얘는 조금 더 작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지금 요 상태가 되면요, AF 영역을 요 4개의 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된 4개의 점이 다 같이 다녀요. 훨씬 더 넓은 면적을 AF로 잡을 때 사실은 조금 덜 예민한 형태의 AF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가면요, 이게 더 많이 확장이 되는 상태, 이렇게 되면 더 많이 확장이 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존별로 이렇게 이 존을, 이렇게 가로쳐 있는 존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 존 안에 들어와서 카메라가 직접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영역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영역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 여기로 갈수록 여기서는요, 그냥 카메라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 안에만 들어오면 아무거나 내가 초점을 맞추겠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왼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카메라한테 이 촬영자가 의존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까지 갈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혹은 카메라한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상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네, 측각 모드에 대한 얘기를 얼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네. 측거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특히나 초점에 대한 부분은 사물이 멈춰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딱 멈춰 있는 상태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네, 만약에 사물이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다른, 네, AF랑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자, 위에 보시면요, 위에 원샷과 서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요, 이렇게, 네, 원샷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원샷에서는 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얘가 이렇게 서버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서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서버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얘가,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뭐 파란색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사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물을 촬영을 할 때, 지금 온 촬영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방금 여기서 이렇게 온 촬영, 이 촬영을 한번 보시면요, 정확히 초점이 맞아 있죠. 서버 촬영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 촬영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지금 얘가 사물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상당히 멈춰 있는 상태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원샷으로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요, 원샷으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원샷으로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요,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네. 뭐 계속 이런 상태가 됩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물 초점 잡기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다른 제품을 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서브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서브 촬영을 할 때는 네, 역시 파란불이 들어오겠죠?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초점을 계속 맞추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해서 이 이전의 사진에 비해서 네, 이전에 이렇게 촬영됐던 사진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원샷, 드라이브 모드의 원샷과 서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버는요, 움직이는 사물을 촬영할 때 쓰고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사물이 움직이고 있는 사물을요, 지속적으로 초점이 맞출 수 있게, 특히나 사실 서버 촬영을 할 때는요, 이렇게 라이브 뷰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빡세게 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라이브 뷰 모드보다는요, 이 뷰파인더로 보고 얘기하면 초점의 측거점을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요, 훨씬 더 쉽게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지는데 뭐 여러분이랑 같이 지금 촬영하는 모습을 쉐어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네,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드라이브 모드, 밑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 얘기할 건데요. 드라이브 모드 지금 여러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 단일 컷을 촬영하는 거예요. 일단 서버도 제가 평소에는 전 원샷 모드를 두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물은 정지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원샷으로 촬영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밑에 있는 지금 연사 모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거는요, 네모칸으로 나와 있어요. 네, 원샷 모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요, 이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고 H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이스피드 연사가 촬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놓고 촬영하시면요, 네, 이렇게 미친 듯이 촬영을 합니다. 저속 연사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10초짜리 셀프 타이머예요. 보통 이렇게 놓고 10초를 기다린 다음에 촬영이 됩니다. 네, BPM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촬영에 임박해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요, 2초 촬영 모드. 바로 BPM이 임박하게 들려오죠. 2초 촬영 모드, 이게 도대체 왜 2초 동안 우리가 셀프 타이머를 쓸 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요, 삼각대 모드로 촬영을 하고선요, 가끔 이렇게 셔터를 누르는 것만으로도요, 카메라는 굉장히 많은 흔들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노출을 사용할 때는 특히나 더 그런데요. 얘를요, 이렇게 놓고 2초 모드로 사용하면요, 셔터를 누르고 나서 카메라에서 손을 뗀 채로 촬영이 가능해서 카메라에 손을 대지 않는 훨씬 더 정밀한 촬영이 가능하라고 이 2초 모드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초점 영역에 대한 부분, 특히나 움직이는 사물을 찍는 이 네, 여러 가지 네, 모드들 중에 가장 지금 우리가 선호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물, 특히나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물, 요 정도 속도, 사실은 이게요,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랑 사물 사이, 제가 지금 혼자 모든 걸 핸들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게 촬영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빨리 움직이는 건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사물보다는
훨씬 더 촬영이 수월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상적인 촬영 조합은 올서보와 연사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올서버와 이 연사를 두 개를 동시에 쓸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사물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 촬영에 대한 결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움직이기 이전부터. 지금 이 원숭이가 팔을 힘차게 휘젓고 있지만 이렇게 휘저을 때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촬영이 초점이 맞는 상태로 연사 중에 우리는 촬영된 결과 중에 잘 나온 컷을 하나씩 픽하면 되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의 시너지들. 근데 이 조합들의 시너지가요, 좀 재밌는 게요, 이 메뉴를 되게 잘 짰어요. 특히나 캐논 같은 경우,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는 메뉴의 그 알고리즘을 되게 잘 짠다고 저희가 맨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올서보랑 원샷이랑 고속 연사, 지금 촬영 모드, 드라이브 모드가 두 개 한 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조합을 잘 굴려서 내가 어떤 촬영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는 다른 메뉴들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메뉴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가요, 메뉴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은 화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화질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질에 대한 부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파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저희가 흔히 아는 JPG, JPEG 파일이 되고요. 또 하나는 RAW 파일 모드인데요. 제가 RAW 파일 모드는 이미 저희가 포토샵을 얘기할 때 조금씩 다루기는 했었어요. 로우 파일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대로 RAW예요. 되게 생날것의 파일이라고 얘기해서요, 이 카메라가 촬영할 때 센서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전부 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상태. JPG는요, 사실은 압축된 형태의 파일이에요. JPG에 대한 거 제가 추가적으로 촬영해서 여기다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JPG에 대해서는 그런 압축 파일이고요. 로우 파일은 압축이 전혀 되지 않은 파일이어 가지고요. 로우 파일 데이터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30메가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30메가 정도 된다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요,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로우 파일이요, 요즘은 로우 파일 미디엄 사이즈, 스몰 사이즈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카메라 급이 낮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요, 뭐 라오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라오하고 라오 스몰만 존재하는 경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에 대해서, 이 라지, 미디엄, 스몰에 대한 건요, 도큐멘트의 사이즈에 대한 거고요, 로우 파일이랑 JPEG에 대한 거는요, 파일의 형식에 대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아이패드와 같이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의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듀얼 픽셀. 이건 사실 오디막4에만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이어 가지고요, 사실 초점이 틀렸을 때 초점에 대한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일인데요, 사실 대다수의 카메라에는 사실 있지 않은 거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시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파일을 우리가 촬영을 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이미지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요, 죄송해요,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저 원 상태로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떠 있다가 그 이미지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2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2초 동안 화면이 떠 있다가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표시음에 대한 설정은요, 터치할 때 아예 표시음 설정 자체가 안 되는 거. 지금 제가 아까
뭐 화면을 터치했을 때 혹은 뭐 기타 등등 초점을 이렇게 맞출 때 이런 설정에 대한 얘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요 뭐 아주 조용한 공연을 이렇게 뭐 공연 중간에 촬영을 한다든지 혹은 밖에서 뭐 누군가가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누구의 뭐 스피치를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표시음이 들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네 이것들이 어떤 사진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자체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카드 없이 셔터를 누르면 저는 설정을 해놨는데요. 카드 없이 셔터를 누름을 해제를 한번 하게 되면요. 카드가 네 한번 카드를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요 한번 빼볼게요. 뺀 상태에서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면요. 네 카드가 없습니다라고 나오고 네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네 카드 없이 셔터를 누름에 대한 문제. 렌즈 색수차 보정 이거는요 이것도 좀 고급 카메라 기종에만 사실은 나와 있는 거라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요 렌즈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할 때 렌즈가 갖고 있는 수차들 네 어떤 왜곡에 대한 것들 뭐 그 주변부의 뭐 광량 저하에 대한 뭐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화질이나 혹은 렌즈 자체의 광학적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뭐, 네. 사실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쩔 때는요, 렌즈 자체가 가지는 광학적인 특징이요. 사실은 사진을 좀 더 독특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저는 이 수차를 굳이 보정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밀한 촬영을 요해야 될 때는, 네, 뭐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나 건물 사진들을 찍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정을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촬영들을 합니다. 자, 외부 스피드라이트 제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외부 스피드라이트가 뭔지 먼저 얘기할게요. 스피드라이트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스트로보 순간광이라고 하는 조명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 렌즈가 팡 터지는 아니 플래시가 팡 하고 터지는 아주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켜지는 그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나 카메라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장착해서 쓸 수 있는 아이들을 저희 스피드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드라이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뭐 선막동조, 후박동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 아주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노출 보정요. 노출 보정 설정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는요. 네. 제가 이렇게 아주 예민한 설정들을 해놨는데요. 이거 AV 모드에서 촬영을 할 때 AV 모드에서 한번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요. 뭐 AV 모드 혹시 TV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제가 반 셔터를 누르면 지금 3분의 1에 와 있죠. 네, 요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얘를 0으로 맞추고 촬영을 하게 되면요. 뭐 요런 상태가 되는 거. 네. 혹은 AV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네. 이렇게 네 0으로 맞춰진 상태로 촬영을 하는 거 얘를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릴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IS 감도에 대한 설정은요 네 감도 현재 감도가 좀 1600으로 나왔고 정지 영상 그러니까 스틸컷을 얘기하는 건데요 걔가 찍을 수 있는 범위 자동 범위에 대한 설정이 사실은 좀 재밌는데요 내가 ISO를 자동으로 설정했을 때 얘가 올라가는 한계점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최소는 100에서 최대는 만약에 800까지로 맞춰 놓게 되면요. 현재 전 12800으로 그냥 뒀는데요. 사실은 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ISO를 자동으로 놓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동으로 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 아주 특정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요. 내가 일정 범위 이상 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태로만 촬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에 얘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특정한 부분까지 설정을 했다고 하면요. 네, 그것보다 더 느려지는 셔터 스피드에서는요. 그냥 어둡게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는 저희 쭉 다 봤지만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카메라의 요 위치에 일단 하나 달려 있거든요. 저의 대부분의 카메라가요 외장형으로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바꿀 일은 사진 촬영하면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빈도수가 높은,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은요 대부분 외부에 있는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요 카메라가 좀 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저는 카메라가 복잡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사용하기가, 혹은 사용하기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빠른 촬영이 편합니다. 빠른 촬영이 편하다는 건요, 밖에 메뉴에 들어가서 몇 번째 몇 번째를 찾아가는 것보다요, 밖에 외부로 나와 있는 버튼으로 한 번의 메뉴에 그 위치에 갈 수 있어서요, 외부로 나와 있는 버튼 많을수록 편한데요. 그 중에도요 화이트 밸런스와 드라이브 모드, ISO 요 세 가지는요 모든 SLR 종류의 카메라는요 전부 밖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옛날 수동식 SLR 카메라는요 제외하고 현재 디지털 카메라 혹은 DSLR의 형태들, 그리고 많은 종류의 미러리스 카메라가요 외장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전에 한번 일전에 얘기했으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요 그 다음에 보정할 수 있고 BKT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브래케팅의 약자예요. 화이트 밸런스 보정도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설정해 놓은 화이트 밸런스보다, 사실은 카메라가 미리 정해놓은 화이트 밸런스보다 내가 미세한 단계, 나의 성향을 조금 미리 설정해 줄 수 있는 카메라예요. 브래케팅 설정은요, 브래케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브래케팅은요, 사진 촬영을 할 때 적정으로 하나 밝은 걸로 하나 어두운 걸로 하나, 세 개 촬영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한 촬영을 위해 현재 적정에서 하나, 더 밝은 단계에서 더 어두운 단계에서 하나 찍어서요, 내가 나중에 필름에서 하나를 원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요, 브래케팅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브래케팅의 범위를 결정해 놓으면요, 제가 한번 촬영을 할 때마다 세 번씩 꼭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 촬영은 항상 적정, 두 번째 촬영은 항상 이만큼 언더, 세 번째 촬영은 항상 이만큼 오버, 이렇게 세 개 촬영을 하기 때문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래케팅도 사실은 요즘은 저는 사실은 많이 잘 안 쓰는 기능인데요, 과거에 필름으로 찍을 때는 반드시 브래케팅을 했었어요. 특히나 중요한 촬영에서 반드시 브래케팅을 했었는데, 최근에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사실 노출에 대한 확인, 노출에서 뭐 명부가 날아가는 거, 안부가 묻히는 거, 이런 것들을요 대체적으로는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저도 잘 안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브래케팅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꼭 이걸 자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색공간은 저는 일단 sRGB로 해놨는데요, sRGB랑 어도비 RGB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sRGB가요 RGB 영역 중에서 데이터 값이 훨씬 더 넓기,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저는 촬영할 때는 sRGB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RGB로 그냥 두는 편이고요.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어도비 RGB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도비 RGB도 해볼 만한 일이겠죠. 픽처 스타일은요, 내가 카메라 상태에 기본적인 어떤 특정한 값을 미리 줘놓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보통 뉴트럴로 써요. 뉴트럴 쓰는데, 만약에 자기가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형태의 색깔 톤을 늘 비중 있게, 늘 균일하게 내고 싶다고 얘기하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사용자 선택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만한 기능입니다. 노이즈 감소 기능, 저는 일단 오프를 해놨는데요, 노이즈 감소 기능을 ON을 하게 되면요, 특히 장노출 시 노출 길이가 뭐 1초, 2초가 노출 길이가요, 사실 디지털 카메라에서 길어지면요, 감도가 높아지는 거랑 비슷하게 노이즈가 항상 끼게 돼요. 노이즈가 항상 끼게 돼서요. 저는 장노출 시 이 노이즈가 끼는 거에 대해서
나 예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켜놓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끄고 쓰는 이유는요, 장노출 시 노이즈가 생기는 것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장노출 시 노이즈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기능을 쓸 때는요, 반드시 디테일도 같이 없어집니다. 특히나 질감에 대한 디테일이 같이 없어져서 저는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많은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서 행사 촬영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가끔 쓰는 기능이긴 하죠. 고감도 노이즈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능이에요. 저는 표준인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이라이트 톤 우선. 제가 이 노이즈 감소 기능을 표준으로 쓰고 있을 때 일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감도 테스트를 봤었습니다. 하이라이트 톤 우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끔 디지털 카메라의 제일 큰 단점 하나는 뭐냐면요. 명부, 밝은 부위, 특히나 밝은 부위의 가장 밝은 부위,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데이터가 날아가서 유실되게 되면 다시 찾아오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톤 우선, 그러니까 절대 날아가는 일이 없게,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날아가는 부분이 생기면 노출을 낮추더라도, 사진 전체의 톤을 낮추더라도 하이라이트 톤을 우선적으로 가져가겠어 라고 얘기할 때 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사실 잘 쓰지 않아요.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잘 쓰지 않는 이유가 하이라이트 톤 날아가는 게 데이터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게 항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잘 쓰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먼지 삭제 데이터를 남겨놓는지 안 남겨놓는지에 대한 것들, 다중 노출이라고 얘기하면요. 다중 노출은 멀티 노출, 멀티 익스포즈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한 장의 사진에 다른 사진을 겹쳐서 촬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본 이유가요. 사실 다중 노출을 쓰게 되면은 그 레이어 두 개를요 고정돼서 분리할 수가 없는데요.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 장의 사진을 따로 찍는 거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쓰지 않는 기능이긴 하나 어떤 사람은 포토샵에 대해서 되게 이 포토샵 사진은 포토샵 하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중 노출 한 번쯤 써볼 만한 기능이에요. HDR 모드는요, High Dynamic Range의 준말이에요. HDR은 그래서 만약에 너무 밝아져서 혹은 너무 어두워진 사진에서요, 이 모든 영역에 있는 값을요, 다 같이 어두워서 묻히는 부분은 조금 밝게, 밝아서 날아가는 부분은 조금 어둡게 촬영해서 데이터를 합쳐주는, 사실은 카메라 안에서 자동으로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사실 HDR 모드를 켜면요, 카메라가 전자 셔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예민하게 두 컷을 연달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이어갖고 저도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잘 쓰지 않는 기능이지만 건축 사진을 찍을 때는 저는 자주 쓰는, 건축 사진 찍을 때는 거의 켜놓고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인터벌 타이머. 인터벌 슈팅, 뭐라고 할까요? 스탑 모션 같은 이렇게 촬영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인터벌로 아주 일정하게 여러 개를 찍어서 영상처럼 합쳐주는 거, 제가 아마 수요일 수업에는, 그러니까 제가 중급반이라고 말씀드린 수업에는요, 수업의 막판에 인터벌 타이머 쓰는 법 혹은 인터벌 타이머로 편집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같이 할 건데요. 요것도 초급반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임 방지 촬영, 그런 거고요. 미러 락업이 사실은 조금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장노출로 촬영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이 미러리스하고 SLR, DSLR 카메라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안에 있는 SLR 카메라 안에 미러가 존재하고 미러 뒤에 셔터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러 뒤에 셔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미러가 열리는 거, 미러가 열리는 충격 때문에 카메라가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 락업이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셔터를 한번 누르면요, 일단 미러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셔터가 열려서 촬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러가
흔들리는 것까지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할 때 네, 셀프 타임 2초짜리 셀프 타이머를 왜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미러 쇼크도 없애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 라이브 뷰 모드에 대한 설정인데요. 라이브 뷰는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내가 촬영을 할 때 화면을 보이는 상태로 촬영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능은 AF 방식에 대한 문제, 터치 셔터. 터치 셔터는요, 네,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모드인데 본인의 카메라에 그걸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켜는 게 좋고요. 저는 잘 안 쓰는 이유가요. 가끔 이게 치과점을 옮기려고 터치를 할 때 사진이 찍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쓰지 않는데 네,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격자 표시는요, 어떤 모습으로 표시가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3 곱하기 3으로 얘기하면요, 요렇게 네, 요런 형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6 곱하기 4로 얘기하면은 네, 격자가 훨씬 더 많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네, 3 곱하기 3의 대각선을 얘기하면 옆에 대각선 모드가 나타납니다.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한데 저는 일단 네, 6 곱하기 4짜리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차이예요. 사진을 찍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35mm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맷은요, 3:2, 2:3의 비율인데요. 4:3, 네, 조금 더 옆으로 짧아지는 사각형이고 16:9는 훨씬 더 옆으로 길어지는 거고 1:1은 정사각형 포맷인데요. 이런 포맷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3:2, 2:3이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4:3으로 자르든 16:9로 자르든 1:1로 자르고 있는 거여서요. 네, 촬영할 때는 전부 다 쓰고 나중에 후보정 때 포토샵으로 자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3:2를 쓰고 있습니다. 노출 시뮬레이션 설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라이브 뷰 모드를 볼 때 내가 노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소음 모드, 측광 타이머 요것들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간색 탭을 지나면 여기는 이제 대부분 촬영할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요, AF에 대한 얘기, 결국은 렌즈가 관장해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네, 그림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라서 대한 내용들이어가고요. 네, 뭐 많이 하진 않겠고요. 첫 번째 이미지 우선, 두 번째 이미지 우선, 그 AI 서버에 대한 얘기여갖고요. 뭐 사실은 많은 카메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이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렌즈 전자식 MF, AF 보조광. 렌즈 전자식 MF는 네, 그 매뉴얼 포커스 중에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매뉴얼 포커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도 뭐 많은 카메라들이 갖고 있는 기능은 아니고 어쨌든 매뉴얼 포커스는요, 항상 매뉴얼 포커스예요. 그 카메라에서 지금 포커스링이 2개 있는 경우 줌 렌즈인데요. 렌즈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하나는 초점을 맞추고 하나는 줌밍을 하는 링 2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MF 네, 매뉴얼 포커스로 하면요, 얘를 돌려 가지고 네, 제가 매뉴얼 포커스로 한번 돌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가지고 초점을 잡는 방식이어서요, 크게 뭔가 다르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AF 보조광 같은 경우는요, 어두운 상황에서 여기서 빛이 나와서 자, 사진을 찍을 때 그 빛은 꺼져요. 하지만 어두운 상황일 때 이 빛으로 내가 초점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항상 오늘을 해놓고요. 원샷 AF 릴리스 우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AF 포인트 선택 이동하는 부분, 네, 어떻게 이동할 건지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AF 포커싱 중 측거점 표시 당연히 표시해야 되겠죠. 뷰파인더의 표시 조명, 네,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네. 뭐 AF 미세 조정, AF 미세 조정 같은 경우는요, 각각 렌즈마다 가끔 선핀, 후핀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초점을 잡고자 하려고 혹은 내가 잡았다고 믿었던 데보다요,
항상 뒤로 나는지 항상 앞으로 나는지 사실 자동 초점 모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세하게 잡아주는 상태. 저는 사실은 한 렌즈를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이어 갖고요. 얼마큼 후핀이 나는지 얼마나 전핀이 나는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 가지고요. 네, 정말 필요할 때는 저는 라이브 뷰 모드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고요. 초점이 아주 예민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나갈 거를 예상치를 가지고 네, 그 빗나갈 만한 데다가 먼저 찍어요. 만약에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살짝 후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촬영할 때마다 원래 초점을 잡고자 하는 데보다 조금 앞에 초점을 잡아요. 네, 뭐 그런 문제들 있고요. 지금 파란색 탭으로 넘어왔는데요. 이건 이미지를 재생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이에요. 보호된 이미지를 볼 때 쓰는 거고, 네, 보호된 이미지는 가끔 이미지를 이렇게 플레이 시킨 다음에 현재는 좀 이제 카드가 없어갖고 이미지가 플레이가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미지를 이렇게 플레이를 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면은요, 네, 가끔 보호 설정을 해놓는 이 이미지들을 보는 거, 이미지 회전에 대한 문제는요, 네, 이미지를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고 이미지 삭제, 뭐 인쇄 명령은 프린터랑 뭐 네, 모바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포토북 설정, 이미지 복사, 네, 로우 파일 이미지를 이 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뭐 리사이즈, 크롭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다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컴퓨터에서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미지는 네, 촬영하고 나면요, 이 카메라에 있는 모니터를 보기보다는요,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통해서 좀 더 큰 모니터를 통해 확인을 하고 싶은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보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작은 이미지에서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아 보이고 실제로 좀 더 크게 이미지를 봤을 때 조금 덜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 갖고 저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저기로 옮겨서 저기서 봤을 때도 이 이미지가 좋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싶어요. 하이라이트 경고는 설정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까만 점이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 까만 점 안에는 너무 많이 날아가서 데이터가 현재 없어 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AF 포인트 표시, 네, 이거 만약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요,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봤을 때 AF가 어디 잡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표시 설정이 안 나오고 있네. AF를 안 찍어서 그렇구나. 네, 죄송해요. AF로 촬영된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AF 포인트 설정을 네, 해줄 수 있어요. 격자 표시 재생, 히스토그램 밝기에 대한 부분.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디가 얼마큼 밝은 영역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를요,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요. 네, 뭐 보통은 촬영할 때도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니까 네, 이런 히스토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 히스토그램이 RGB로 나올지 뭘로 나올지에 대해 밝기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도 네, 기록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는 거, 뭐 기타 등등. HDMI를 컨트롤한다. HDMI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TV나 주변 외부 출력기기에다가 사진을 바로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노란 탭으로 넘어왔어요. 노란 탭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노란 탭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건데요. 파일 넘버를 연속으로 재생할지. 일단 첫 번째는요, 카드 기록을 어디로 할지. 저는 듀얼 슬롯을 가지고 있어요. 슬롯이 두 개여갖고요. CF 카드 하나, SD 카드 하나, 두 개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거라서 둘 중에 뭐에다 설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폴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폴더 이름 바꿀 수 있는 기능, 파일 번호 연속. 저는 파일 번호 연속으로 해놨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컷수, 네, 이 카메라가 몇 컷 정도 지금 찍고 있는지 내가 사실은 일정 컷수가 지나가면요, 이 셔터박스라고 하는 게 고장 날 수 있어요. 셔터를 네, 찍을 수 있는 그 셔터박스가 가끔 고장이 나기도 했고요. 일정 컷수, 뭐 그 일정 컷수가 어마어마 50만 컷 뭐 이래요. 그 컷수를 넘어가게 만약에 촬영을 하면은 그때는 새로운 카메라가 나오지 않아도 카메라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어디 중요한 촬영에 가서 카메라가 안 되는 건 정말 낭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 연속으로 해서 내 컷수를 늘 체크를 하고 있고요. 파일명 역시 마찬가지로 내 파일에 시작하는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동 이미지 회전은요, 내가 만약에 세로로 촬영을 했다고 치면은 이미지가 자동으로 세로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요, 저는 컴퓨터에서만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놔요. 모니터, 이 모니터에서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안 해놓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모니터 사이즈 자체가 워낙 작은데 여기에 세로로 사진이 나오면 너무너무 작게 보여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컴퓨터에서만 자동으로 세워줄 수 있게 네, 그런 기능을 해놨습니다. 카드 포맷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오늘 연사로 촬영한 부분들, 네, 뭐 딱히 보여드릴 일 없을 것 같으니까 포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맷을 하게 되면요, 네, 사진 안에 있는 데이터가 싹 다 지워지겠죠. 싹 다 지워지게 되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 포맷을요, 자주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가끔, 사실은 자주 그 학생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오는 것 중에 SD카드 혹은 CF카드가 우리 소위 뻥났다고 하죠. 에러가 생겨서, 특히나 심각한 에러들이 생겨서 사진이 재생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사실, 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메모리 카드를요, 자주 포맷하는 데서 해결이 됩니다. 자주 포맷해서 깨끗한 상태로 사용하는 거. 저는 사실 사진을 촬영하면 바로 컴퓨터에 옮기고, 컴퓨터에 옮기고 나면 얘를 바로 포맷을 하는 습관을 네,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 전원 오프 모드, 네,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나눈 거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요, 1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꺼진, 우리 흔히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잠자기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LCD 밝기 자동. 네, 이 화면, 요 뒤에 있는 화면의 밝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색조도 역시 뭐, 네, 표준에 대한 것들, 날짜 선택, 뭐 언어에 대한 부분, 뷰파인더 표시되는 부분들, 뭐 터치 제어하는 부분들, 네, 비디오 형식 NTSC인데요. 비디오 형식 얘기 잠깐 해볼까요? NTSC하고 파일의 형태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NTSC 같은 경우는요, 초당 프레임이 30컷인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1초에 30컷이 붙어 있는 영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1초에 25컷이 붙어 있는 이 영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NTSC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이 주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네, 미국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서 뭐 NTSC로 쓰고요. 팔은 유럽, 사실은 이건 그 러시아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팔 대부분 많이 네, BBC 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은 팔을 쓰고 있어요. 근데 팔과 NTSC의 가장 큰 차이는요, 팔은 더 부자연스러운 연결, 특히나 1초당 프레임이 2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나 색조가 훨씬 더 좋고요. NTSC 같은 경우는 30컷이 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지나 색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 네, 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NTSC나 팔이나 둘 다 색감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별로 이슈가 아니고, 사실 현재 뭐 DVD나 여전히 이런 것들로 이미지를 구워야 될 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뭐 여러분 그냥 NTSC 놓고 쓰시면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배터리 정보, 현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 남은 잔유량 83%에 해당하고 있고요. 촬영 횟수, 이 배터리를 끼고 나서 17컷 찍었습니다. 충전 성능, 네, 이 배터리를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충전 성능이요, 3분의 2 정도 남았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센서 클리닝은요, 네, 클리닝 즉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센서 클리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센서가,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센서가요,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떨어갔고요. 먼지를 떨구는, 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포 선택 나머지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GPS 설정, GPS 자기 카메라에 들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사실은 좀 재밌는 기능이거든요. 내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가 계속 GPS로 남아 있어 갖고요. 나중에 위치를 찾을 때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대형 카메라로 필름으로 촬영을 할 때도 디지털 카메라를 한 컷 반드시 같이 찍어요. 혹은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한번 같이 동시에 찍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 그 위치 기록이 필요했을지 몰라서 쓰고 있습니다. 다중기능,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부터는요, 아주 세부적인 설정들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카메라의 메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빠르게 미친 듯이 한번 얘기를 한 거라 같고요. 네, 여러분들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고 저 기능은 나한테 왠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저희 오프라인 수업으로 만났을 때 만약에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메일로나 혹은 전화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